사마천의 사기. 사리로 인하여 공의를 해치지 않는다. 사마천지음 소준섭 역 서해 문집에서 발행한 책. 사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읽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는 궁형이라는 형벌이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줘서 죽는 것을 택하느니만 못하다고 했다는데도 사마천은 아버지도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데 자기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끝내야겠다 하면서 궁형을 여기 설명에는 이렇습니다. BC 145부터 BC 86년까지. 그러면 몇 년을 살으신 건가? 중국 전한시대의 역사가다. 한나라 태사령이었던 그의 아버지 사마담의 유지를 받들어 역사서의 저술에 임한다. 그러나 기원전 99년 이릉의 투항사건이 일어나자 홀로 그를 변호하다가 사형언도를 받는다. 당시 사형언도자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가능했는데 첫째는 허리를 잘리고 죽는 것, 둘째는 50만 전의 속죄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 마지막으로 궁형을 받고 살아남는 것이다. 당시 사대부 계층에서는 궁형은 치욕의 형벌이라 형을 받기보다는 자결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사마천은 오직 사기를 완성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치욕을 견디며 살아남았고, 그가 하루에도 20번씩 식은땀을 흘리는 고통 속에 이룩한 역사의식은 후대에 전해져 불후의 역사서로 남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이제 여러 꼭지들이 있는데 여태후, 문공, 초나라 장왕, 진승 오광, 소화, 진평, 쥐야부, 안영, 장의, 평원군, 춘상군, 범저, 악의, 노중년, 원왕, 만석군, 손속, 숙손통, 경포, 편작, 위기무안후, 이광장군, 흉노전, 위청, 곽교병, 조선열전, 흥리열전, 장건, 골계열전, 이민에게 보내는 사마천의 편지. 이렇게 사기하가 돼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남편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확실히 역사에 관심이 더 많은지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이 관심이 많은지 아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신나서 막 설명을 해주던데, 저는 아는 바 비록 없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지식을 얻고 싶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경륜,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경륜을 봤자 내가 이만큼 살고 보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했던 거야.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난 아직도 듣고 배우고 엿보고 싶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 역사에 남은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한고조 본기, 한고조 본기, 한고조, 황후와 그 유방에 대한 이야기인 거겠죠. 고조 본기는 항우 본기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요 앞에를 읽자. 항고조 본기, 거짓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숨기지 않는 요 실록 정신, 이것은 사기의 전편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다.
거짓의 아름다움도 추구하지 않고 악도 숨기지 않겠다. 궁형을 받아가면서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악을 숨기지 않는 거짓 없는 진술이야. 그것이 기본 원칙이다. 고조 본기에서도 사마천은 한 고조가 어떻게 빈천한 신분에서 몸을 일으켜 천하를 장악하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묘사하면서 독자들에게 선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고조 본기는 항우 본기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를 들어 항무와 유방군대가 관중에 진입하여 진나라를 격파하는 상황 묘사 부분에 항우에 대해서는 항우는 송이를 죽이고 대신 상장군이 되었으며 진나라 왕후 장군 왕리를 격파하고 장안을 항복시켰다 라고 기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오로지 단순한 군사 분야 성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반면 유방에 대해서는 군사 책략 이외에 유방이 백성을 인자하게 위무하는 조치를 통해 진나라 백성이 기뻐하고 진나라 군사들이 흩어져 끝내 대파할 수 있었으며 라고 기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패공이 마침내 다른 제후들보다 먼저 패상에 도달한 중요한 요인을 글을 읽으면서 간파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라고 그 사기에 써진 내용의 방향을 또 설명했습니다. 천하를 얻을 상. 고조는 폐현의 풍읍의 중량리라는 마을의 사람이다. 성은 유씨고 이름은 방이며 자는 개이다. 그래서 유방. 아버지는 유태공이며 어머니는 유온이다. 유온. 성씨는 같았네. 아버지는 태공, 어머니는 유온. 온이라는 이름 참 좋네. 언젠가 유온이 큰 연못가 제방에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천신과 교합하는 꿈을 꾸었다. 이때 하늘에서는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였고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다. 이때 마침 태공이 유온을 찾아 나섰는데 달려가 보니 교룡이 부인의 몸 위에 있었다. 용이. 이 일이 있고 난 뒤 유온은 임신했고 드디어 고조를 낳았다. 아버지가 유태공이 아닌가? 고조는 콧날이 높고 목이 길었으며 얼굴 모습은 용을 닮았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황제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용을 닮았고 수염을 멋지게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72개의 검은 반점이 왼쪽 넓적다리에 있었다. 그는 인자하고 후덕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고 마음이 넓고 통이 커서 항상 대범하고 도량이 넓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누가? 고조가. 유방이. 그는 일반 백성들이 하는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았고 장성한 뒤에는 관리 등용 시험을 봐서 사수정의 정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사수정을 지키는 사람인가 본데. 그는 사수정의 정장으로 있으면서 그곳의 관리들을 깔보고 조롱했고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 이상해. 그는 항상 왕운과 무부의 주점에서 자주 외상술을 마시고 취하여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런가? 언젠가 왕운과 부부는 고조의 몸 뒤에 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매우 기이하다고 생각했다. 고조가 와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는 날이면 술이 평소에 몇 배씩이나 팔렸다. 두 사람은 고조, 즉 유방이 취해 누워있을 때 용이 나타나는 기이한 일을 본 뒤 연말이면 두 곳 주점은 항상 고조의 외상장부를 찢어 없애면서 외상값은 포기했다. 이건 뭐 큰 인물이야. 포기했다. 일찍이 고조가 함양에서 요역하던 어느 날 진시황제가 출행하여 백성들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고조는 진시황제를 보고 잔탄식하였다. 아, 대장부라면 마땅히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선보현에 사는 여공이라는 사람은 폐령 혈련과
혈령과 서로 친한 사이였다. 그는 원수를 피해 폐현으로 와서 혈령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폐현의 호골과 관리들은 혈령집에 귀빈이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와서 선물을 바치고 축하했다. 당시에 소하는 현의 주리로서 선물 받는 일을 주관했는데 그는 빈객들에게 선물이 천냥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계단 아래 앉아주시오 라고 말했다. 고조는 그 정의 순정, 산하정, 사수정의 정장으로 있으면서 평소 폐현 관아들의 관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거짓으로 선물 목록을 쓰고 거기에 하례금 만냥이라 썼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푼의 돈도 없었다. 선물 목록이 여공에게 전해지자 여공은 크게 놀라서 일어나더니 문까지 나가서 고조를 영접했다. 여공은 관상을 잘 보았는데 고조의 생김새가 매우 특이한 것을 보고 그를 특별히 존중해서 당상에 앉게 했다. 그러자 소하가 유괴, 저 사람은 언제나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 이루는 일은 거의 없소 라고 했다. 하지만 고조는 여공의 환대를 기회로 삼아 당상에 손님들을 조롱하면서 스스로 상석에 앉아 전혀 사양하는 기색이 없었다. 배짱이 좋았네. 여공은 앉은 자리에서 눈짓을 하여 고조에게 가지 말라고 표시했다. 그리하여 고조는 남아있게 되었는데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여공은 조조에게 나는 소시적부터 관상 봐주기를 좋아하여 이제까지 관상을 많이 보았소. 그런데 육에 당신만큼 고귀한 관상을 본 적이 없소. 그러니 자중하시기 바라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입을 열어 내가 친 딸이 하나 있다오. 원컨대 육에 당신 집에서 비를 들고 청소하는 처로 삼아주시오 라고 말했다. 연회가 끝난 뒤 여공의 아들인 여오는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 여공에게 아버지한테 여공 당신이라고 당신은 처음에 항상 이 딸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서 반드시 귀인에게 시집 보내야 한다고 했죠? 폐현 혈령이 당신과 서로 친해 딸을 달라고 할 때도 거절하더니 이제 어찌 멋대로 유괴 같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공은 이것은 아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라고 말할 뿐이었다. 여운이 정말 여공의 아내였네. 여공은 결국 유괴에게 시집을 보냈다. 여공의 딸은 바로 그 여후로서 그녀는 효혜제와 노원공주를 낳았다. 고조가 정장으로 있으면서 어느 날 휴가를 내 집에 돌아왔다. 여후가 두 아이와 함께 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을 청했다. 여후가 노인이 굶주린 것을 보고 밥을 챙겨주자 그 노인은 곧 여후의 관상을 봐주었다. 노인이 말했다. 부인은 천하의 귀인이오. 여후는 노인에게 두 아이의 관상을 보게 했다. 노인은 효혜제의 관상을 보고 부인이 크게 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남자아이와의 관계 때문이오 라고 말했다. 노인은 또 노원공주를 보고는 역시 귀한 상이라고 하였다. 노인이 떠난 뒤 마침내 고조가 다른 집에서 나와 밭으로 왔다. 여후는 지나가던 노인이 관상을 봐준 일을 고조에게 말해주었다. 고조는 그 노인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여후는 방금 떠났는데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고조가 곧 노인을 쫓아가서 만났다. 고조가 노인에게 여후와 아이의 관상을 본 일을 묻자 노인은 조금 전에 내가 본 부인과 아이들의 상이 고귀한 것은 모두 당신을 닮았고 당신의 관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라고 하였다. 고조는 사의를 표하며 정말 어르신의 말씀대로 된다면 저에 대한 은덕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고조가 현귀해졌을 때 끝내 노인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고조가 정장으로 지낼 때 대나무가 막 피어날 때의 죽파로 관을 만들어서 썼다. 그는 포졸들을 설현으로 보내 공인을 찾아 죽피관을 만들도록 하여 항상 쓰고 다녔고 뒷날 천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것을 머리에 썼다. 이른바 유씨관이란 바로 유방이 정장 시절에 썼던 이 죽피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조는 정장의 신분으로 여산에서의 요역에 고을 장정들을 보내는 일을 맡아 그 장정들을 인솔하게 됐다. 그러나 가는 도중 장정들 대부분은 도망쳤다. 그는 이렇게 여산까지 가게 되면 아마도 모두 도망가고 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풍읍 서쪽 늪지에 이르러 길을 멈추고 술을 마셨다. 밤이 되자 인솔에 가던 장정들에게 야 도망가라 라고 말하며 너희들도 모두 도망가라. 나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모두가 도망을 쳤는데 건장한 젊은이 10여 명은 고조와 함께하기를 원했다. 고조는 술을 많이 마시고 밤중에 새길을 따라 늪을 지나며 한 사람을 앞으로 보내 길을 찾도록 했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앞에 큰 뱀이 길을 막고 있으니 되돌아가시죠 라고 보고했다. 술에 취한 고조는 대장부가 길을 걷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곧장 앞으로 걸어가 검을 뽑아 단칼에 뱀을 쳐서 두 동강을 냈고 길은 뚫렸다. 고조는 장사들을 이끌고 길을 통과했다. 다시 몇 일을 간 뒤 고조는 술기운이 올라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잤다. 뒤에 오던 사람이 뱀을 벤 곳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밤중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이 우는 이유를 묻자 노파는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이렇게 우는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 다시 할머니 아들은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묻자 노파는 내 아들은 백제의 아들이라오. 우리나라 백제하고는 한자가 틀린 흰 백자에다가 제왕 할 때 제자네요. 백제의 아들이라오. 뱀으로 변해 길게 누워 있었는데 지금 적재의 아들에게 배웠으니 붉은 왕이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우는 것이라고 하고 하였다 말했다. 그 사람은 노파가 황당한 소리를 한다고 여겨 때려주려고 하자 노파는 갑자기 사라졌다. 뒤에 오던 사람이 고조가 술 취해 누운 곳에 도착했을 때 고조도 이미 술에서 깨었다. 그들이 방금 있었던 일을 고조에게 말하자 고조는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운명이 평범치 않구나 생각했다. 이로 인해 따르던 사람들도 갈수록 고조를 경외하였다. 저 사람은 적재야. 이 무렵 진시황제는 늘 동남방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동방을 순행하여 황제의 위엄으로써 동남방에 천지의 기운을 제압하고자 했다. 고조는 내가 그런 기운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겨서 망산과 탕산 사이의 삼림과 암벽 지역으로 도망쳐서 숨었다. 이후 여후가 고조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찾았는데 늘 곧바로 고조가 있는 것을 찾아냈다. 고조는 기이하게 생각해서 여후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느냐고 물었다. 여후는 당신이 숨어있는 곳의 왼쪽에는 언제나 10개 흐르는 구름이 있으므로 그 구름을 따라가면 곧바로 당신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라고 대답했다. 고조는 이러한 사정을 듣고 마음속으로 대단히 기뻐했다. 폐연의 젊은이들 역시 이 일을 전해 듣고 더 많은 사람이 고조를 따르고자 하였다. 폐공으로 옹립된 유방.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가을에 진승 등이 기현에서 봉기하여 진에 이르러 왕을 칭하고 국호를 장초라고 했다. 이에 수많은 군현이 호응하여 각자 지방 장관을 죽이고 진승을 따랐다. 현령은 두려워져서 폐현을 들어 진승에게 호응하고자 했다. 주리 소하와 옥연 조참이 현령에게 말했다. 현령께서는 진나라 관리로서 만약 지금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폐읍의 젊은이들을 이끌려고 해도 폐읍 젊은이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현령께서 예전에 외지로 도망친 폐연 사람들을 모두 소집하시게 되면 능히 수백 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이용해서 군중들을 위협하면 군중들은 감히 현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령은 이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겨 곧 범패를 파견하여 가서 유괴를 불러오도록 하였는데 유괴의 무리는 이미 1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번쾌가 유괴를 폐연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현령은 이때 또 후회하며 유괴가 혹시 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곧 성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보내 유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옹졸한 사람이네. 소하와 조참을 죽이려 했다. 겁이 난 소하와 조참은 성벽을 넘어가서
유계에게 몸을 의탁했다. 유계는 폐현의 부로들에게 비단의 편지를 써서 화살을 이용하여 성 안으로 쏘았다. 전하가 진나라의 폭정에 고초를 겪은 지 이미 오래요. 지금부로 여러분들께서는 현령을 위해 성을 지키고 있으나 각국의 제후들은 이미 모두 봉기하였으니 일단 성이 함락되면 곧 폐현을 도륙할 것입니다. 만약에 폐현의 부로들이 함께 힘을 합쳐 현령을 죽이고 폐형 자제 중 수령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지도자를 하게 하면서 제후들에게 호응한다면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부자가 모두 살해되고 죽어도 아무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본 부로들은 곧 자제들을 이끌고 가서 현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 유계를 영접하고 곧 그에게 폐현의 현령을 맡기고자 했다. 유계가 말했다. 전하는 때마침 몹시 혼란스럽고 제후들은 모두 걸기하였는데 만약 뽑아놓은 장군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한 번에 패해 땅에 묻힐 것이오. 그래서 일패도지할 것이오. 나 유계는 내 생명을 아껴서가 아니라 오직 재주가 없고 힘이 약해 부형과 자제를 보존할 수 없을까 두려운 것이오. 이것은 중차대한 대산이 부디 여러 부로들께서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 충분히 대사를 맡을 사람을 뽑아주기 바랍니다. 소하와 조참 등은 모두 문관으로서 배짱이 작고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중히 여겼으며 만약 일이 실패하게 되면 진나라가 자신들의 전 가족을 주멸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모두 유계를 추대했다. 부로들은 모두 평소 우리는 당신과 여러 기이한 일들과 당신이 반드시 크게 귀해질 것이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 또 점을 쳐보니 유계보다 더 길하게 나온 사람도 없었다. 그럼에도 유계는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은 유계가 폐공으로 옹립되었다. 이렇게 좀 사양을 하다가 해야지 되는가 보네. 어저께 수양대군을 봤는데 거기서 수양대군도 단종에게 몇 번이나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왕이 되는 것처럼 하던데 유계는 폐현 아문의 정원에서 황제와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고 희생양의 피를 북에 발랐다. 깃발은 모두 붉은색으로 통일했다. 왜냐하면 전에 유계가 뱀을 죽였을 때 할머니 말이 뱀은 백제의 아들이고 뱀을 죽인 것은 적제의 아들이었으므로 붉은색을 숭상하였던 것이다. 소하와 조창과 범패 등이가 같은 소년 자제와 세력이 있는 관리들 모두 폐공을 위해 출동하여 폐현의 자제들을 병사로 모집했는데 모두 2, 3천을 얻었다. 그리고는 곧 호릉과 방여를 공략하고 풍읍으로 다시 돌아왔다. 진나라 2세 황제 2년 진승의 장령 주장의 군대가 서쪽으로 희수까지 진격했다가 귀환했다. 이때 연, 조, 제, 위나라가 모두 자립하여 왕을 칭하였고 항량과 항우는 오에서 일어났다. 진나라 사수군의 군감 평이 군사를 이끌고 풍읍을 포위했는데 이틀 후에 폐공이 병사를 통솔하고 출현하여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폐공은 옹치에게 풍읍을 수비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서련으로 갔다. 사수군 군수장은 서련에서 패하여 도주했으나 폐공의 좌사마 조무상이 붙잡아 죽였다. 폐공은 항보로 회군하여 방해에 이르렀는데 교전이 없었다. 이때 진승은 위나라의 주부를 파견하여 풍읍을 공략하게 했다. 주불은 옹치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풍읍은 전에 위왕께서 옮기셨던 곳이오. 현재 위나라는 이미 수십 개 성을 평정했소. 옹치가 만약 지금 위나라에 항복하면 위나라는 옹치를 제후로 삼을 것이오. 하지만 풍읍을 지키면서 투항하지 않으면 나는 장차 풍읍을 도륙할 것이오. 옹치는 원래 폐공에 소속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는데 이제 위나라 주불이 항복을 권유하자 곧 폐공을 배반하고 위나라에 귀순했다. 폐공은 병사를 이끌고 풍읍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들어서 폐현으로 물러갔다. 폐공은 옹치와 풍읍의 자제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든 풍읍을 공략하고자 했다. 폐공은 동양현의 영군과 진가가 경구를 임시왕으로 삼아서 유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폐공은 곧장 군사를 이끌고 유현에 가서 경구에게 의탁하고 병사를 빌려 풍읍을 공격하고자 했다. 이때 진나라 장수 장하는 진승의 부대를 추격하고 있었다. 그의 부장 사마이는 병사를 이끌고 북진하여 초나라를 평정하고 상현을 도륙한 후 다시 탕현을 공격했다. 동양현의 영군과 폐공은 병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격하여 소현 서쪽에서 사마이와 교전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다시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유현으로 퇴각했다. 그리고는 다시 병사를 이끌고 탕현을 공격하여 3일 만에 마침내 함락시키고 투항한 병사 5, 6천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 하읍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뒤 풍읍으로 되돌아왔다. 이때 폐공은 항량이 설현에 있다는 말을 듣고 100여 명의 수행 기병을 데리고 가서 그를 만났다. 항량은 폐공에게 5,000명을 주어 병력을 증강시키도록 하였고 또 오대부 직위의 장수 10여 명도 주었다. 폐공은 돌아와서 병사를 이끌고 풍읍을 공략하였다. 요거의 날개로 설명. 오대부 직위라는 말은 전국시대 초나라와 오나라, 위나라의 초와 위에는 오대부 지위가 있었고 지난 시기에도 오대부가 있었다. 계속하면 폐공이 항량을 만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그동안 항우는 이미 양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돌아와 항량에게 보고했다. 항량은 강로의 장령들을 모두 설현에 소집했다. 폐공도 참석했다. 항량은 진승이 확실히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곧 초나라의 후예인 회왕의 손자 웅심을 초나라의 왕으로 삼고 우위에 도읍하도록 했다. 항량은 무신군으로 칭해졌다. 몇 개월을 머문 뒤 항량은 북쪽으로 항보를 공략했고 제나라 군과 연합하여 동아를 구하고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제나라 군대가 제나라로 돌아가자 초나라의 항량의 군대는 단독으로 진나라 패잔병들을 추격하여 패퇴시켰다. 초나라가 이렇게 잘했을 때가 있네. 아울러 폐공과 항우를 파견하여 각기 군대를 거느리고 상향을 공격하게 하여 함락시키고 성 안의 군민을 도륙했다. 폐공과 항우는 복양 동쪽에 주둔하고 진나라군과 전투를 벌여 이를 격파시켰다. 진나라 군대는 다시 정비하여 복양을 견실하게 지키고 제방을 무너뜨려 물을 흐르게 하여 성을 삥 둘러싸게 하면서 방어했다. 진나라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폐공과 항우는 군사를 돌려 정도를 공격했으나 정도 역시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 군사를 돌려 서쪽으로 진격하여 진나라 땅을 공격하면서 옹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진나라 군을 대파하고 진나라 대장 이유를 죽였다. 이유는 진나라 이사의 아들입니다. 그런 연후에 회군하여 외항을 공략했지만 외항은 함락되지 않았다. 항량은 또 한 번 진나라군을 격파하여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 송의가 항량에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간했지만 듣지 않았다. 진나라는 장안에게 구원병을 보내 한밤중에 병사들에게 하물을 물린 채 하물한 고대시대 전쟁 중 군사들이 떠들지 못하도록 입에 물리는 가는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게 하고 줄로 머리에 묶었다. 아이 잔인하네. 사람 치고 잘했네. 하무 어디야 하무가.
진나라는 장안에게 구원병을 보내 한밤중에 병사들에게 하물을 물린 채, 제갈이네 제갈, 하물을 물린 채 항량을 기습하여 정도에서 항량을 대파했다. 항량은 이 전투에서 죽었다. 이때 패공과 항우는 진류를 공략하고 있었는데 항량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신 장군과 함께 동쪽으로 진군하여 여신의 군사는 팽성 동쪽으로 주둔하고 항우의 군사는 팽성 서쪽에 주둔하였고 패공의 군대는 탕현에 주둔했다. 장하는 이미 항량의 군사를 괴멸시켰기 때문에 초나라의 적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황하를 건너 북쪽으로 초나라를 공략하여 대파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뭐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인가 삼국지도 읽고 또 수호지도 읽고 뭐 그런 것들이 한참 재밌어서 다 읽었는데 그때는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졌었어. 근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하도 시청각 교재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 모습들이 그 지도가 나오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만 상상이 되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그림으로는 안 그려지는 것 같아. 시청각 교육에 좋은 점과 또 병폐가 있습니다. 패공에게는 인후한 장자의 풍도가 있다. 진나라 2세 황제 3년 초나라의 회왕은 항량의 군사가 괴멸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여 우위를 떠나 팽성에 도읍하고 여신과 항우의 군사를 합병하여 모두 자신의 지휘하에 배속시켰다. 화왕은 또 패공은 탕군정으로 임명하고 무안군에 봉하여 탕군의 군사를 통솔하도록 했다. 그리고 항우는 장안군에 봉하고 노공으로 칭했으며 여신은 사도로 삼고 그의 부친 여청은 영윤으로 삼았다. 그런데 조나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원을 청하자 회왕은 송의를 상장군으로 삼으면서 항우는 차장으로 삼고 범중을 말장으로 임명하여 북쪽으로 올라가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했다. 또 패공에게는 서쪽으로 진격하여 함곡관에 들어가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회왕은 여러 장수들과 가장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진나라 병력은 대단히 강력하여 늘 승세를 몰아 추격하였다. 그래서 모든 장군들은 먼저 함곡관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량의 군대가 진나라에서 패배한 것을 통한으로 여기던 항우 혼자만이 마음속으로 몹시 분해하며 패공과 함께 서쪽 함곡관에 진격하기를 희망했다. 이에